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부동산 뉴스 있죠? 지난주에 녹화했었던 영상들을 이번 주 내내 편집하느라 실제로 부동산 뉴스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페이스북 부동산 스터디 페이지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동산 뉴스들 요약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며칠간 읽지 못했던 부동산 뉴스들 챙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들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어제 술자리가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한 10여 년째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더 늘어날까 궁금하긴 했습니다. 오늘 등기 우편이 왔다고 하길래 기다려서 받았더니 국세청에서 보낸 종부세 고지서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한 대 세게 후드려 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7월달, 9월달 재산세도 많이 늘어나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종부세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정부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한 방이 이거였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기사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사 그리고 음마아파트 전용 8사를 각각 한 채씩 그래서 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 변화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공시가격이 2018년, 19년 올라서 2018년의 경우에 1,698만 원의 재산세 및 종부세를 냈고 2019년에는 3,213만 원을 내야 해서 2018년에 비해서 약 90% 가까운 보유세 상승률을 보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주택 공시가격 10% 정도 더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 보유세가 4,243만 원 정도로 추정되며 2018년에 1,700만 원 보유세이던 것이 2020년에는 4,243만 원, 무려 2배 반 정도가 오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주택 소유자도 이럴지언데 1인 다주택자분들은 정말 후덜덜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도 보유세가 오른다고 하니까 두렵긴 했어요. 근데 일단 얼마 나올지 한번 보고 나서 판단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가격을 보니까 내년에는 이거보다 보유세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담 회피를 위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증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몇 년 더 보유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강화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상황, 중과세 상황에서는 양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를 한번 더 내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케이스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부부간 명의분산을 해서 증여를 해서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가장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증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에 집 한 채 없는 제 입장에서도 이럴지언데 강남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상황일지 상상도 안 가고요. 이렇게 종부세 고지서를 두들겨 맞아 보니까 집을 더 살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안 드네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2시에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원래 중간 발표한다고 예정해놨었죠. 이번 조사의 주된 포인트는 증여를 봤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본 것 같습니다. 8월, 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8,000여 건 중에서요. 의심되는 사례 2,228건을 가려냈고요. 비율로 따지면 약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1,536건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조사를 벌였고 545건은 소명자료 제출이 늦어서 요번에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다음에 또 이 부분 포함해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무리된 990건 중에서 대략 절반 532건 정도가 탈세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금 출처 측면에서 의심 가는 부분을 봤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이슈화되면서 메인으로 뜬 타이틀은 이겁니다. 18살, 고3이래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사흘에 걸쳐서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 1억 원씩 총 6억 원을 입금 받았대요. 그러면서 1억 원씩 받았으니까 이게 증여세율에 따르면 1억 원 이하의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10%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니까 각 1억에 대해서 각 1,000만 원씩 6천만 원 증여세를 내고 6억 원을 받은 거겠죠. 이 돈으로 서초구에 있는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라고 해요. 당국은 이 거래가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A씨의 부모가 친족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증여하도록, 그러니까 부모가 원래 갖고 있었던 돈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5억 원 이상 현금을 증여하는 걸로 봐서 세율이 30%, 그러면 한 1억 5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많이 나오니까 돈을 미리 다른 가족들에게 주고 그 가족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편법 분할 증여한 사례라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해요. 분할 증여. 감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원기옥 증여법. 전 세계의 친지들아, 내게 돈을 빌려줘. 아니 증여해줘. 평생 살면서 천천히 갚을게.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세율이 사실 의미가 없죠. 아무튼 가장 눈길 갔던 사례고요. 대출 목적하고 다르게 쓰인 방향도 붙잡아 낸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차주가 사업 목적으로 쓸게요라고 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사업하는 데 돈을 안 쓰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에다가 사용한 사례, 이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도 밝혀진다면 아마 대출을 회수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부모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준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30대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집들을 사냐. 30대의 소득 가지고 살 수 있는 집들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들이 지금 주택시장에 큰 손으로 나서서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소개한 적도 있고요. 실제로 30대들이 지금 많이 살려고 다니고 있죠. 저는 정부가 자꾸 불법, 편법 증여를 거론하면서 시장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에 넘치는 말도 안 되는 많은 부동산들이 다 소유자들이 있죠. 이 소유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던 부를 자녀에게 이동시키고 있는, 증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같은 편법, 불법 증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다소 관심이 가신 떡밥인데요. 재개발 이익 환수 제도에 관련된 기사가 얼마 전 한 언론에 소개가 되고 그 기사를 필두로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재개발 사업도 재건축처럼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커뮤니티들이 시끌시끌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내 곧 국토부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아니다, 국토부는 재개발 개발이익 환수 확대를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에 나섰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 투자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재건축처럼 개발이익 환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시장에 있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부동산 TV에서도 2008년에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던 적도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은 연결되어 있는 카드 뉴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형태든 이제까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규제를 낼 거라고 생각했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진짜로 정부가 이번에 재개발 개발이익 환수제 하려는 거 아닌가 약간 좀 겁이 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토부가 이번에 해명 보도자료 내놓은 내용을 보면 무슨 의미인지 납득은 갑니다. 개발이익 환수 확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2018년 2월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 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국법 시절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던 사업 방식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름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 중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렇게 나눠서 부르긴 하지만 법의 명칭은 재개발 사업으로 딱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합쳐지면서 관련된 조문들이 싹 정리가 되는데요. 재개발 사업 안에 있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약간 다른데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의무가 없었습니다. 대신 세입자에 대한 보호 조치,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 정비사업 비동의자에 대한 토지 확보 방법,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하지만 재개발은 수용 재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정청이 해야 될 일을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이 대신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했을 법해야 되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조합이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금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도 하지만 오피스나 오피스텔, 상가 등을 짓는 복합개발하는 사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재개발 사업과 달리 과거에도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개발이익 환수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11월 18일에 입찰 공고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 개선 방안 용역인 거면 국토교통부 해석이 해명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주택 재개발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하겠다는 목적의 용역이었다라고 하면 모두의 우려대로 진짜 주택 재개발 사업에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돼서 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부과 대상 개발 사업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라고 밝혔고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재개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일단 이 말을 믿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보고 놀란 가슴이 쉽사리 진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심경원 교수님께서 한국경제신문이랑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간략히 요약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이 서울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이 더 많이 안 오를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년에는 집값이 조정기에 들어갈 거다. 많이 올랐고 거시경제가 안 좋다. 과열 이후에 조정이 오는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이다. 가격이 많이 급등한 후에 오는 상승 피로감. 큰 흐름은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 강남은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더 오를 것이다. 왜 더 오르느냐? 지금 세제 등의 이유로 똘똘한 한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 부동산의 양극화, 살려고 하는 똘똘한 한채는 강남 쪽에 많이 있으니까 이쪽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봤고요. 세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잡은 사례가 해외에도 없다. 단 해외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한제 등의 제도를 선진국 등에서 시행했던 적이 있는데 임대료를 규제하자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서 추후에 임대 가격이 폭등하는 실패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하물며 분양가 상한제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고요. 네 번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계신데요. 강남의 몇몇 집값을 잡겠다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은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 서민이나 중산층이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등의 겹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이것도 부족하다. 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불안한 것을 잡기 위해서 너무 센 정책을 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보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느냐? 집을 많이 짓고 금융도 풀고 시장이 돌아가게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대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거주할 목적이면 사도 되고 투자 목적이면 상투 잡을 수도 있다, 좀 주의를 요청했고요. 유동성의 힘이 오래가진 못할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불을 붙이는 등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유는 대출을 많이 꼭꼭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일단 거시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을 내년도 집값이 조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마도 외부 일정이 있어서 뉴스 업로드가 또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주말에 한번 뉴스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영상으로 보고 듣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부동산 이슈들을 짧고 굵게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페이스북 페이지를 소개하는데요. 이 페이지에는 제가 매일 스크랩하는 부동산 뉴스들, 그리고 그 뉴스에 관한 부동산의 간략한 코멘트, 그리고 그 뉴스와 큐레이션에 대한 여러 사용자들의 반응들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댓글 등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TV 유튜브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여러 기사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뉴스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흐름을 캐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부동산의 부동산 스터디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또는 팔로우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TV 유튜브 영상에서 못다 표현하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보, 이슈화되는 글들 또는 자료들 소개하고 있으니 꼭 좋아요 또는 팔로우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는 유튜브 영상에 첨부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